PCM 통신 방식에 나타나는 양자 잡음의 원인과 개선 방법 세 가지를 기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뭐 양자 잡음에 대한 원인은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표본화를 거쳐서 얻어진 이 PM 신호의 레벨이죠. 레벨과 즉 크기라는 얘기입니다. PM 신호의 크기와 양자화 레벨 사이에서 오는 그러한 오차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자 잡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양자 잡음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양자와 잡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양자와 잡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양자와 잡음은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의 잡음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유 잡음으로 취급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고유 잡음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잡음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고유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두 번째 개선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에서부터 좀 어려운 방법, 좀 구현이 좀 어려운 방법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 혼합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취급하는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이러한 오차 잡음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스텝의 간격을 줄이는 거다라는 것이죠. 스텝의 간격을 줄이는 거다. 근데 이 스텝의 간격을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호와 비트 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죠. 부호와 비트 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면 부호와 비트 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점유주파수 대역폭의 확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저속화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한 방식이 스텝의 간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스텝 간 간격. 그러니까 양자 레벨 사이의 그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28단계의 스텝을 우리가 이제 256단계로 두 배로 늘리게 되면 스텝의 간격은 줄어들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잡음, 이 오차 잡음은 줄어들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 구현하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부호와 비트 수의 증가로 인한 점유주파수 대역폭의 확대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저속화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잡음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잡음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인 양자화 기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형 양자화라고 얘기합니다. 선형 양자화 이건데, 이 선형 양자화는 스텝의, 그러니까 신호의 크기에 상관없이 델타 V, 스텝의 간격이 일정한 형태예요. 일정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선형 양자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SMB가 신호 레벨이 작을 때와 클 때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고요한 저녁에는 우리가 시계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우리가 시끄러운 대낮에는 시계 소리가 적게 나오는 거죠. 적게 들린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신호의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어차피 노이즈의 양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신호의 세기가 크면 SMB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신호의 레벨이 작을 경우에는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노이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선형 양자화 기법을 쓰는데, 이 비선형 양자화 기법은 이 델타 V를 신호 레벨에 비례해서 우리가 양자화하는 기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작으면 스텝 간 간격을 줄이고,
줄이고 반대로 신호의 세기가 크면 스텝의 간격을 크게 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하는 방식.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신호가 작으면 스텝의 간격도 줄이는 거고 반대로 신호가 크면 델타 V의 값을 즉 스텝의 간격을 넓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비선형 양자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부호화의 비트 수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 주파수 대역폭의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가 신호 레벨에 비례해서 스텝 간 간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SMB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SMB의 효과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그러니까 신호 레벨이 작든 또 신호 레벨이 크든 간에 SMB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다. 이것이 비선형 양자화의 최대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신호 레벨이 낮은 부분에서 양자 잡음에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 그러니까 이거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비선형 양자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법은 바로 신호 세기에 비례해서 스텝 간 간격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하나 문제점은 이 비선형 양자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등장했던 방법과 두 번째 등장했던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스텝 간 간격을 좁힌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비선형 양자화의 효과를 얻는다. 각각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었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대두된 것이 세 번째 방법인 압축 신장기의 사용법입니다. 압축 신장기.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방법은 스텝의 간격을 줄인다. 다른 말로 부와 비트 수를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선형 양자화죠. 비선형 양자화를 통해서 SMB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하는 방법인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결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압축 신장기인데 일반적으로 압축 신장기는 양자화기로서는 비선형 양자화를 씁니다. 비선형 양자화를 선형 양자화죠. 선형 양자화 방법을 쓰고 선형 양자화입니다. 선형 양자화를 쓰고 아까 어떻게 방식이라고 말씀해드렸죠? 이 선형 양자화는 신호의 세기에 비례하지 않고 스텝 간 간격을 신호 레벨이 크든 작든 간에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표본화를 거쳐서 들어오는 PAM 신호를 여기서 바로 선형 양자화기로 집어넣지 않고 압축이라는 단계, 압축입니다. 압축. 신호를 압축을 한다라는 거죠. 압축을 해서 선형 양자화기에 집어넣으면 마치 비선형 양자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선형 양자화의 효과. 그래서 신호를 표본화 단계를 거쳐서 얻어진 PAM8을 압축을 한 다음 선형 양자화기에 집어넣으면 마치 비선형 양자화의 효과처럼 SMB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비선형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SMB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바로 압축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신 쪽에서는 이제 신장, 압축을 했던 것을 다시 늘리는 거죠. 늘리는 것을 우리가 신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압축 그리고 신장 합쳐서 압신기라고 불려지는 압축 신장기의 사용법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양자 잡음을 줄일 수 있는 계산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호와 비트 수를 증가한다 또는 스텝 간 간격을 줄인다. 두 번째는 비선형 양자화 기법을 써서 SMB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압축 신장기의 사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 문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시 PAM 신호를 양자화함으로써 양자 잡음이 발생하게 된다
한다. 이게 원인이죠. 뭐 앞에 있는 문제의 정답이기도 합니다. 이때 양자와 과정에서 비트를 추가할 경우에 신호대 잡음비는 몇 dB 증가하는지를 설명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비트 증가 시 바로 약 6dB 정도의 SMB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는 SMB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2분의 3의 Q의 자승. 이때 Q라고 하는 것은 스텝의 수죠. 스텝의 수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비트 부호화를 하느냐 또는 6비트 부호화를 하느냐 5비트 부호화를 하느냐 6비트 부호를 하느냐 이랬을 때 5비트 부호화를 했을 경우에는 스텝의 수가 32개지만 여기는 64개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을 각각 이 식에 이 Q라는 자리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데시벨을 취하게 되면 10 로그입니다. 로그 2분의 3의 Q의 자승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이 값이 대략 6 곱하기 n에 6 곱하기 n에 플러스 1.8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이 정도의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 이 n이 바로 부호화 비트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비트 추가될 때 또 2비트 추가될 때 비교해 보시면 실제 이 값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비트를 증가시킬 때마다 여기에 6 곱하기 n이 곱해지기 때문에 약 6dB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무슨 문제냐? 문제상에서 몇 비트가 추가됐다 이런 식으로 풀면 이와 같은 6dB 흔히 말하는 6dB 법칙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시면 돼요. 6dB 법칙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5비트에서 6비트로 그러면 6dB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5비트에서 7비트로 부호화를 시켰다. 그러면 12데시벨 정도의 개선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바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6dB 법칙이라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만약 문제상에서 양자와 수가 직접 주어졌을 때, 양자와 수만이 주어졌을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 값으로 취해준 다음에 이것을 데시벨로 환산하는 그러니까 로그 값을 취해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다음 문제 15번은 재생중계기의 역할과 3R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되어져 있네요. 일반적인 디지털 통신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계 증폭 역할 중에 하나죠. 뭔 말이냐? 우리가 이제 송신기에서 수신기까지가 먼 거리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선로라 할지라도 당연히 신호전송 중에 감쇄라든지 또는 위상 왜곡을 받을 수밖에 없죠. 즉 신호가 일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그러진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일그러진 신호가 그냥 일그러진 신호 그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호 레벨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냈는데 1km 전송도 중에 이렇게 변화됐다. 또 1km 변화되면 또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럼 어느 순간에는 0과 1을 또는 신호 레벨을 판독하지 못할 정도까지 왜곡이 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신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중계기 형태를 우리는 재생 중계기, 영어로는 리피터라고도 얘기합니다. 리피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리피터가 바로 이와 같이 신호가 어느 정도 감쇄되거나 위상 왜곡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복원을 해서 처음에 보냈을 때와 동일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의 어떤 중계 개념이 바로 재생중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라고 한다면 전송 신호가 전송 도중 왜곡되거나 또는 감쇄되었을 때 이를 다시 환원해서 식별하고 환원해서 원래 똑같은 신호로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 그래서 전송 거리를 확장하기 위한
확장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재생중계기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생중계기 3R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바로 이 그림 밑에 참고 이론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 그래서 등화 증폭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 추출과 타이밍 팔 생성, 그리고 판별, 식별 회로라고도 얘기합니다. 식별 회로 또는 펄스 발생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재생 중계를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등화 증폭 단계를 리샤핑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리샤핑. 샤프하게 신호를 다시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들어온 신호, 왜곡된 신호라 할지라도 그를 등화기를 거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증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식별 회로로 집어넣는데 식별 회로로 집어넣는 것을 우리가 이제 타이밍 추출 단계로 일부를 다시 보내죠. 그래 똑같은 신호를 보내면 전송 신호에서 이제 타이밍 파를 추출하고 이 타이밍 파와 타이밍 파를 발생시켜서 식별 회로로 등화 증폭된 신호와 같이 집어넣게 되면 0과 1을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0과 1을 판별할 수 있다. 그러면 판별된 0과 1을 가지고 펄스 발생기를 통해서 처음에 보냈을 때와 똑같은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재생중계기의 역할로 인해서 PCM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 일반 아날로그 전송에서 이루어지는 중계 증폭과는 다르게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생중계기를 통하면 결국에 이 전송로를 통해서 다시 보내지는 신호는 잡음이 없는 신호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찌그러진 깡통을 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깡통이 무슨 깡통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거와 그 똑같은 신호를 새로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화 증폭을 리샤핑, 타이밍 추출과 타이밍 발생을 우리가 리타이밍 그리고 판별과 펄스 발생기를 우리가 식별 재생, 리제너레이션이다라고 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리샤핑, 리타이밍, 리제너레이션을 합쳐서 우리가 흔히들 3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